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자라는 개념 없는 금융경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자가 금지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그런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 사우디나 이란과 관련해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자주 다루던데요. 오늘은 제가 중동하고 관련해서 이슬람 금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많이 어색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서양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슬람 금융이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슬람 쪽 국가 금융이 서구권 금융하고 많이 다른 모양이죠. 네. 우리가 이슬람 금융을 살펴보면 사실 조금 특이한 점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라고 하는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에도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네요. 네. 우리가 따르는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 같은 법체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이슬람 금융은 금융법 같이 그런 법체계가 아니라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을 따른다는 점이에요. 샤리아 율법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법 규정부터 일상생활의 도덕적인 행동 규범까지 그냥 한마디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싸그리 다 아우르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 시스템이 샤리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슬람에서는 금융에도 종교적인 가치가 기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실 특징일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샤리아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슬람 코란에서는 수익은 허락하지만 이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금융에서 역시 금리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 괜찮은데 단순히 내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이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흘러서 돈이 스스로 늘어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시간의 경과만으로 이자가 늘어서 돈을 불리는 이런 행위는 기생적 행위라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에서 이자라고 하면 예금 통장에 돈만 넣으면 따박따박 이자 받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을 애초에 부정해버리니까 이슬람 금융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자를 생각할 때 리스크를 감안한 시간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단순히 이자 받는 걸 채무자의 피를 빨아대는 그런 기생적 행위로 봐서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자를 바라보는 이슬람 금융의 이런 시각은 저축이나 예금에서 그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슬람 금융에서도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 투자예금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예금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원금 보장에 연 1,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통장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예금은 없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샤리아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금융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금이랑 이슬람 금융에서 얘기하는 예금은 예금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실제로 예금이라는 그 용어만 같지 그 성격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색하면서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한테는 예금이 원금 보장에 이자라는 개념은 당연한 건데 상당히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출발해야 이해가 쉬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자라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겠네요. 그럼 이슬람 금융에서는 돈을 넣으면 어쨌든 이익은 줘야 될 텐데 이자 대신에 뭘 주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자가 없는 이슬람 은행의 예금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슬람 은행의 예금은 기본적으로 손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투자네요. 예금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게 돼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슬람 금융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예금은 없고
거기서 예금이란 말은 그냥 투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같은 걸 놓고 우리는 투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슬람은 예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에 돈을 넣는 예금자가 투자자나 출자자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예금자가 이슬람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서 예금을 하게 되면 이슬람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가지고 특정한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슬람은행에서 투자를 받은 사업가나 기업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거기서 나온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금이 있으면 예금을 넣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이익 배분율에 맞춰서 배당금의 형태로 그 수익금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물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예금자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실패해서 예금에 해당하는 모든 돈을 날려버리면 금전적인 모든 책임은 자금을 제공한 예금자가 지게 되는데요. 사업을 진행한 기업가나 경영자는 그냥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그동안 돈 못 받고 공짜로 일한 그런 손실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좀 개념이 잡히네요. 이슬람의 예금이라는 개념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원금 보장 안 되는 펀드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를 금지하니까 예금 이자 개념이 없고 예금 수익 형태로 주는 거네요. 예금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금자는 일종의 출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모아서 기업가나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금자를 대행해서 투자처를 찾아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같은 개념인데요. 당연히 예금자들은 사전에 자신이 예금한 돈이 프로젝트나 사업가에 의해서 투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금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예금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금융기관 역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들이 향후에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순이익은 어떻게 나중에 잘 나올지, 사업이 건실한지, 사업자의 경영 능력은 있는지 등등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슬람 예금은 우리 펀드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이슬람 금융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간의 일종의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정신적인 바탕이 금융에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공유하자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모든 이익과 모든 위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돈을 보관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장판 밑에 돈을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진짜 예금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예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와디아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예금자의 예금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그런 종류의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행에 돈을 예금해놓고 예금된 돈을 예금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인출은 할 수 있는데 이자는 당연히 없는 예금인데요. 이런 와디아 예금은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금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금 역시 은행이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자 없이 딱 보관만 전산상으로 해주는 그런 예금이 있네요. 네.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이슬람 금융의 두 번째 특징은 할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할랄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한테 많이 익숙할 수 있는데요. 할랄이 이슬람에서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음식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흔히 할랄 인증식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랄이 뭐 음식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용어가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샤리아 율법에서 허가된 분야를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는 하람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면 샤리아 율법에서 허가된 분야를 얘기하는 거니까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제약이나 의류, 금융 등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할랄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할랄 인증 금융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아무튼 샤리아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나 도박, 무기 판매나 주류 산업 같은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판단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하고요.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그런 산업이 없나요?
아니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니까 투자를 못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산업은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 빗대서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하이트 진로 같은 주류회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류회사에 해당되니까 이슬람은행에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출자가 금지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금리를 다루는 일반 은행이나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품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은 보유할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무조건 준수해야 되고요. 샤리아 위원회라고 해서 이슬람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대출이나 출자를 심사하면서 허가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를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하네요. 확실히 이슬람은 종교적 가치가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리아 율법에 따르는 이슬람 금융의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시점의 자산에 대해서만 교환 거래를 허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시점으로 거래하는 선물 거래 같은 파생 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에 따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만약에 파생 상품이나 선물 거래 같은 상품을 만들고 싶으면 앞에서 얘기한 샤리아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금지인데 허가를 받은 것만 가능하다 이거네요. 네. 참 듣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가 더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슬람 얘기를 꺼내다 보면 중동이라는 단어하고 아랍이란 단어를 마구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중동이라는 용어는 지정학적인 개념의 단어에 가까운데요. 19세기 중반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중동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글로벌 패권의 중심은 유럽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중동이라는 지정학적인 용어입니다. 아랍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이슬람 종교나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일종의 문화나 민족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키나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에는 속하지만 아랍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터키는 터키어를 사용하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아랍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랍이랑 중동을 같이 쓰는데 아랍 국가랑 중동 국가는 다른 개념이네요. 네,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슬람 금융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얘기한 내용 말고도 이슬람 보험이나 이슬람 채권 같은 데서도 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개념으로는 이 이슬람 금융이라는 놈이 많이 빡세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빡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이한 이슬람 금융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슬람 문화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살짝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특이한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